이번 시간에는 혜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혜성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입니다. 그래서 혜성처럼 나타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혜성은 다른 태양계 전체와 달리 길게 늘어진 꼬리가 있어서 꼬리별이라고도 불립니다. 혜성의 꼬리는 태양 가까이 올수록 점점 길어지다가 다시 짧아지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혜성은 오랫동안 수수께끼에 쌓인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지만 오랫동안 그것이 천체인지 아닌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혜성은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불의 현상으로 유해한 전기를 내뿜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혜성이 출현한 기록은 기원전부터 세계 각지에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밤하늘에 갑자기 꼬리를 들이우며 모습을 드러내는 혜성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혜성은 특히 점성술이 성행하던 시대에는 불길한 존재로 받아들여졌고 전쟁이나 역병 등의 나쁜 일이 일어날 조짐으로 여겨졌습니다. 혜성이 천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사람은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입니다. 그는 관측 지점에 따라 혜성이 보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혜성은 적어도 달보다 3배 이상 먼 거리에 있는 천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혜성 중에 가장 유명한 혜성은 헨리 혜성입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헨리는 1682년에 나타난 혜성이 1531년과 1607년에도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혜성의 공전주기는 76년이며 1758년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해에 혜성이 돌아오면서 이 혜성은 헨리 혜성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헨리 혜성이 태양 가까이 지나간 해는 1986년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수많은 우주선을 띄우고 심지어 혜성을 관통하면서 측정하여 혜성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헨리 혜성은 길이가 15km이고 폭은 8km, 두께가 8km인 타원형 핵을 가지고 있었으며 52시간 주기로 자전하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긴 타원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혜성은 매우 질량이 작아서 공전 궤도상의 극히 일부에서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혜성이 태양 가까이 다가오면 길게 꼬리를 들이우며 밝게 빛납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혜성의 궤도가 직선인지 곡선인지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혜성의 모습은 혜성에 따라 다르고 같은 혜성일지라도 태양 둘레를 궤도 운동함에 따라서 상당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1995년에 나타난 헤일밥 혜성이고 오른쪽은 2011년에 나타난 혜성의 구조는 크게 핵, 꼬리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꼬리는 다시 뒤쪽으로 곱게 뻗은 핵은 혜성의 머리 중심의 점처럼 밝게 빛나 보이는 부분으로 혜성의 본체에 해당합니다. 핵의 크기는 대략 1 내지 10km 정도로 매우 작고 질량은 지구의 100억분의 1 내지 1조분의 1 정도로 추정됩니다. 핵은 얼음에 암석질이나 금속질의 고체물질과 꽁꽁은 메탄이나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의 휘발성 물질이 섞인 더러운 은덩이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템펠-1 혜성은 1867년에 발견된 단주기 혜성입니다. 혜성 탐사선 딥 임팩트호와 스타더스트호가 스쳐 지나가며 탐사했습니다. 스타더스트 혜성 탐사선은 1999년에 나사에서 발사한 혜성 먼지와 우주 먼지를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발사된 탐사선입니다. 이 탐사선은 2004년과 2011년에 와일드2 혜성과 템펠-1 혜성을 약 200km 거리까지 접근하여 혜성의 먼지꼬리 속의 물질을 채집하여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스타더스트 탐사선이 확보한 혜성의 부스러기에서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같은 주요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슈리모프 게라시멘코 혜성은 혜성 탐사선 로제터가 탐사한 단주기 혜성입니다. 1969년에 발견되었으며 주기가 약 6.45년이고 최대 밝기는 11등급으로 어두운 혜성입니다. 코마는 혜성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성운상으로 빛이 퍼져 보이는 부분입니다. 혜성이 태양으로부터 대략 3AU 거리까지 접근하면 핵은 점차로 데워져서 여러가지 가스가 증발하기 시작하고 이때 고체물질도 함께 방출되어
핵 주위에 가스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코마입니다. 코마의 지름은 혜성이 태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커지는데 혜성이 태양으로부터 약 1AU 거리에 있을 때 수만에서 수십만 킬로 정도로 커집니다. 1811년에 나타난 대혜성의 코마의 지름은 최대 160만 킬로에 달해서 태양의 지름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혜성의 꼬리는 혜성이 태양에 접근함에 따라 코마로부터 뻗은 부분이며 태양의 반대쪽으로 늘어집니다. 혜성이 태양에 접근하면 꼬리를 늘어뜨리게 되는 것은 태양에 의해 혜성의 핵이 데워짐으로써 혜성의 물질 일부가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1910년에 나타난 헨리 혜성은 꼬리의 길이가 1억 1천만 킬로에 달해서 하늘의 120도 범위에 퍼져 있었고 1843 완 혜성은 꼬리의 길이가 3억 2천만 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태양에 그다지 접근하지 않는 혜성의 경우는 꼬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성의 꼬리는 가스꼬리와 먼지꼬리가 있습니다. 가스꼬리는 천하를 띤 입자들로 이루어지며 태양풍과 자기장에 의해 태양 반대쪽으로 직선형으로 생깁니다. 티끌꼬리는 완만하게 휘어진 폭이 넓은 꼬리이며 혜성 표면으로부터 휘발한 먼지로 이루어지며 광합에 의해서 생깁니다. 혜성의 꼬리는 언제나 태양의 반대쪽으로 늘어뜨리고 있는데 이 사실로부터 혜성의 꼬리를 만들고 있는 물질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힘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힘의 하나는 태양풍입니다. 코마 속에 전기를 띤 이온 입자나 전하는 역시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이나 그에 따른 자장의 작용에 의해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커다란 힘을 받습니다. 그 결과 가스꼬리라 부르는 직선꼬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힘은 광합입니다. 코마 속의 입자는 태양으로부터 비트의 압력을 받아서 완만하게 휘어진 폭이 넓은 꼬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꼬리를 티끌꼬리라 부릅니다. 다음은 혜성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성이나 달과 같은 천체들이 밤하늘을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데 비해서 혜성은 대부분 갑자기 나타납니다. 물론 혜성 중에는 일정한 주기로 나타나는 주기 혜성도 있지만 매년 20-30개 정도 발견되는 혜성들 중 절반은 새로 발견되는 혜성들입니다. 이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다른 태양계 천체에 비하면 혜성의 수명은 길지 않습니다. 혜성이 태양에 접근하면 꼬리를 늘어뜨리게 되는 것은 태양에 의해 혜성의 핵이 데워짐으로써 혜성의 물질 일부가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기적으로 태양에 접근하는 혜성은 계속 휘발성 물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체로 주기 혜성은 약 200회 정도 태양에 접근하면 휘발성 물질을 모두 잃어버려 더 이상 꼬리를 늘어뜨리지 않아서 혜성으로서의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실제로 소행성들 중에는 코마와 꼬리가 없는 혜성의 핵으로 생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혜성은 우주적 시간으로 볼 때 수명이 극히 짧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태양계 46억 년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주기 혜성들이 매우 최근에 나타난 것이며 이들은 우주 어디선가로부터 계속 새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는 1950년에 혜성의 고향은 태양으로부터 약 1광년 거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계 내 행성들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혜성의 궤도를 추정해보면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 때의 거리가 대부분 1광년 정도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르트 그룹에는 태양계가 생겨날 무렵에 생긴 미행성들이 행성이나 항성 인력의 영향으로 모여있다고 여겨집니다. 혜성을 만드는 구름은 오르트대라 불리며 태양으로부터 약 4조 5천억에서 15조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에 퍼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거리는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거리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오르트 구름에는 주기가 수백만 년인 원시 혜성이 2천억 개 정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총 질량은 지구 질량의 10분의 1 정도로 생각됩니다. 오르트 구름은 수백만 년에 한 번꼴로 부근을 통과하는 항성의 인력의 영향을 받아 우연히 태양의 방향으로 떨어진 원시 혜성이 우리가 보는 혜성이 되고 다시 그 일부가
행성의 인력을 받아서 주기가 짧은 타원 궤도로 바뀌어 주기혜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제라드 카이프는 1951년에 비교적 짧은 주기의 혜성을 만드는 구름이 해왕성 궤도 바깥에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구름들을 카이프 벨트라고 합니다. 카이프 벨트는 해왕성 궤도 바깥에 위치한 원반행의 영역이며 바깥쪽 경계는 애매하지만 오르트 구름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카이프대는 대략 48에서 50 AU까지이고 그 바깥쪽은 산란 분포대라고 부릅니다. 1992년 이후 명왕성 궤도 바깥에서 1000개가 넘는 소천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 명왕성은 행성에서 제외되어 카이프 벨트에 속하는 천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카이프 벨트는 소행성대와 마찬가지로 주로 작은 천체나 태양계가 형성될 때의 잔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카이프 벨트에는 지름이 100km 이상인 천체들이 10만 개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천체들은 46억 년 전 태양계가 생성될 당시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남은 천체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카이프 벨트 천체들은 주로 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되는 소행성과 달리 주로 메탄, 암모니아, 물과 같은 얼어붙은 휘발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이프 벨트에는 국제천문연맹에서 외소행성으로 분류한 명왕성과 하오메아, 마케마케와 같은 천체들이 있습니다.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이나 토성의 위성 포에베와 같은 천체는 카이프 벨트에서 기원했을 수 있습니다. 혜성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혜성의 발견자는 주로 아마추어 천문가들인데 이들이 새로운 혜성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스미소니언 천문대에서 명명을 하게 됩니다. 혜성의 이름은 출현 연도 뒤에 출현 순서에 따라 A, B, C를 붙이거나 발견자 이름 뒤에 혜성을 붙여서 부릅니다. 주기 혜성의 경우에는 건일점을 통과한 연도 뒤에 로마 숫자로 1, 2, 3을 붙이는 식입니다. 태양계에는 때때로 혜성이나 소행성들을 이탈한 소행성들이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와 지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혜성이나 소행성들의 부서진 파편들이 지구상에 떨어져 내리는 것이 운석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운석들이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4년 7월에는 혜성이 목성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슈메이커랩이 제9혜성은 1992년 7월에 여러 조각으로 분해되어 2년 후에 목성과 차례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가 최초로 목격한 태양계 내 천체들의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성은 지구 생명체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천체들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질량이 지구에 비해 318배나 커서 그만큼 더 강한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계산에 따르면 직경이 1km 이상인 주기 혜성들의 경우 목성이 지구보다 약 5000배나 혜성들을 잘 포획한다고 합니다. 슈메이커 랩이 제9혜성은 천문학자 캐롤린 슈메이커와 유진 슈메이커 그리고 데이비드 레비가 1993년 3월 24일에 팔로마산 천문대에서 슈미트 망원경으로 발견한 혜성입니다. 발견 당시 혜성은 목성 주위를 돌고 있었는데 이미 20-30년 전에 목성 궤도에 진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혜성은 최초로 발견된 행성 주위를 도는 혜성이었습니다. 슈메이커 랩이 제9혜성은 1992년 7월에 목성의 로슈 한계 안쪽으로 진입하여 목성의 기조력에 의해 부서지기 시작하여 21개의 파편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94년 7월에 촬영한 것으로 조각 하나의 크기는 대략 2km 정도 됩니다. 슈메이커 랩이 제9혜성의 파편들은 1994년 7월 16일부터 22일에 걸쳐 목성의 남반구로 초속 60km, 시속 21만 6천 km의 속도로 차례차례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생겨난 흔적은 대적본보다 눈에 잘 띄었고 여러 달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의 기원과 혜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의 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기 위해 혜성 탐사선을 발사하여 혜성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GO2는 1986년에 지구로 접근해온 헨리 혜성을 탐사하고자
유럽 우주국에서 발사한 해성 탐사선입니다. 지오토는 헨리 해성에 596km까지 접근하여 해성을 탐사하여 지구로 정보를 전송해 왔습니다. 2004년 유럽 우주국에서는 해성 탐사선 로제타우를 발사하여 2014년에 추리모프 게라시만코 해성에 도착하여 착륙선 필레를 해성 표면 위로 착륙시켰습니다. 화성과 달리 해성은 중력이 매우 약하여 작은 충격에도 튕겨나갈 위험이 있어서 필레는 바퀴를 사용하지 않고 착륙 지점에 작사를 꽂아 표면에 고정된 채로 해성 탐사를 수행했습니다. 로제타1은 해성에 얼어붙어 있던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동위원소를 비교한 결과 지구의 물과는 동위원소 함량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원시 지구에 물을 제공한 주인공이 해성이라는 가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다른 해성에서는 지구의 물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물을 찾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런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제타1은 추리모프 게라시만코 해성에서 DNA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글리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구 생명체의 DNA를 구성하는 재료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 바깥에 존재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지구의 생명체가 지구 내의 물질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서 오는 물질의 도움으로 탄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성에 대한 연구는 지구의 물의 기원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의 기원을 찾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